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지는 저택이었다. JY그룹 강태준 회장의 저택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깔끔함이 오히려 사람을 질식시킬 듯했다. 거실의 값비싼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고 그 위로는 단 한 번도 사람이 편안하게 앉았던 흔적이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완벽함만을 강요하는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이 유리상자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매일 오후 6시, 저택에는 어김없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저녁 식사가 은쟁반에 받쳐져 식탁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숨을 죽인 채 식당 문 쪽을 힐끔거렸다.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또다시 반복될 실패에 대한 예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 회장의 막내딸 강윤아가 있었다. 17살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거대한 식탁의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눈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가 아닌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저택의 안주인 박서진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딸의 깡마른 어깨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걱정보다는 잘 짜인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아야, 또 시작이구나.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 음식들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해.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아빠와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비수 같은 날이 숨어 있었다. 윤아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소녀는 모든 소리와 감각을 차단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이 숨막히는 저택에 새로운 사용인 이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수수한 유니폼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기 힘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평범함 그 자체였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해온 박 집사는 얕보는 듯한 시선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으며 저택의 규칙들을 나열했다. 여긴 보통 집이 아니야. 모든 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 특히 아가씨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나서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괜한 동정심이나 오지랖은 너를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명심해. 박 집사의 말에는 신입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 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에 대한 은근한 과시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박 집사의 눈에 비친 경멸이나 다른 사용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서재를 정리하고 복도를 닦고 화병에 물을 갈았다. 그녀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눈에 띄지 않게 정돈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택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액자 속에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 윤아의 방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깔끔하다는 것, 그리고 저택의 모든 시계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5분씩 빠르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까지도. 저녁 식사 시간의 비극을 민서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박서진 여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요리사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이 치워지는 광경까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민서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깡마른 어깨를 늘어뜨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그때 잠시 저택에 들른 강태준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식당을 지나쳤다. 그는 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아내의 불평에 지쳤다는 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서재로 사라졌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먼 섬이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이들이 잠든 깊은 시간, 민서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화려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저녁 식사의 잔해는 이미 치워진 후였다. 주방은 차갑고 적막했다.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 잘 가꿔진 나무들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먼 과거를 추억하는 듯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자재 저장고로 향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화려한 수입 식자재가 아니었다. 잘 말린 밀가루, 빛깔 좋은 국산 멸치 몇 마리, 그리고 작은 단지 안에 담긴 오래된 간장. 아주 소박하고 기본적인 재료들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반죽을 하고 밀대로 얇게 밀고 일정한 간격으로 칼질을 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언어를 다시 떠올리는 의식처럼 신중하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육수의 구수한 향기가 차가운 주방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다른 어떤 값비싼 향수나 방향제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하고 진솔한 냄새였다. 박서진 여사나 저택의 주방장이 봤다면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요리도 거부하는 아이에게 고작 이런 서민적인 음식을 주려는 것이냐고. 하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위장이 아닌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가 아닌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위로가 필요한 법이다. 뽀얗게 우러난 육수에 정갈하게 삶아낸 면을 담고 얇게 부쳐낸 계란 지단과 잘게 썬 파를 고명으로 올렸다. 거창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릇에 담긴 정성은 그 어떤 만찬보다도 깊어 보였다. 마침내 한 그릇의 국수가 완성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에서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것 같은 아련한 추억의 냄새가 났다. 민서는 쟁반의 그릇과 정갈한 수저를 받쳐들었다. 그리고는 2층, 저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한 강윤아의 방문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복도에 거의 울리지 않았다. 마치 이 저택의 무거운 침묵에 동화된 것처럼, 혹은 그 침묵을 깨뜨릴 작은 파문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친 마음에 건네는 조심스러운 노크이자 차가운 절망 속에 던져진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서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아주 조금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것은 강윤아의 헬쑥한 얼굴이었다. 소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시간에 특히 엄마인 박서진 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아의 시선은 민서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으로 향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냄새. 그것은 저택에서 늘 맡던 사람을 압도하는 무겁고 복잡한 향이 아니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다그치거나 음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쟁반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가씨, 혹시 출출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밖에 내놓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음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늘 보아오던 사람들의 간절하거나 혹은 질책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다. 민서의 눈에는 어떤 기대도 강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조금 더 열었고 민서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유나는 탁자 위에 놓인 국수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음식은 너무나도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도 희귀한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코끝을 간지르는 따뜻한 육수 냄새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한 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기억나지도 않는 어린 시절에 맡아본 것 같은 아련한 향기였다. 유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고픔과 비슷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위장이 보내는 신호라기보다는 마음이 보내는 허기짐의 신호였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면 한 가닥을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유나의 텅 빈 눈동자가 살짝 커졌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이 혀를 감쌌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맛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낸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맛이었다. 꿀꺽. 면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닫혀있던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유나는 다시 한번 면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느새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은 것처럼 허겁지겁 그릇에 얼굴을 묻고 국물을 마셨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가웠던 속을 데웠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신 뒤 유나는 텅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에 대한 반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유나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간 하녀가 밤사이 내놓은 쟁반과 깨끗하게 비워진 국수 그릇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용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박 집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안주인 박서진 여사에게 보고했다. 사모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께서 밤에 국수를 한 그릇 다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박서진 여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의심이 서렸다. 국수? 누가 만든 거지? 어젯밤에 새로 들어온 이민서라는 아이가. 박 집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애가 고작 새로 들어온 하녀가 만든 음식을 유나가 먹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욕감마저 섞여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고작 하녀 따위가 해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와 부, 그리고 노력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듯한 불쾌감이었다. 박서진 여사는 당장 이민서를 자신의 서재로 호출했다. 서재의 화려한 소파에 앉은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문 앞에 선 민서를 쏘아보았다. 네가 어젯밤 유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들었다. 뭘 넣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취조하는 검사처럼 날카로웠다. 민서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냥 밀가루와 멸치 육수로 만든 잔치국수였습니다. 그 평온한 태도는 박 여사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잔치국수.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딸이 어떤 아이인데 고작 그런 싸구려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무슨 약이라도 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모님. 민서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박 여사를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만을 담고 있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아가씨께서는 아마도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서진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뭔데 내 딸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해. 내까짓게 어미인 나보다 내 딸을 더 잘 안다는 거야? 주제넘은 소리 집어치워. 이번은 우연이거나 네가 부린 장괴일 뿐이야.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유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마. 알겠어.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서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이 소동은 곧 강태준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보고를 듣고 의외라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반응은 아내와는 달랐다. 짜증이나 분노가 아닌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그의 눈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박 집사에게 새로 들어온 하녀, 이민서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물었다. 한편 저택의 사용인들 사이에서 민서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무시와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존재가 되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능력자이자 동시에 안주인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험인물. 저택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박서진 여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산책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딸의 야외 활동이었다. 유나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을 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서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완벽한 세계를 흔드는 침입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불순물로 여겼다. 딸의 회복이라는 기적 앞에서 그녀는 기쁨이 아닌 전쟁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불러온 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차가운 저택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수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윤아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가 먹는 것은 오직 이민서가 만든 소박한 음식뿐이었다. 이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박서진 여사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꼬여만 갔다. 남편인 강 회장이 딸 아이가 먹는다는데 일단은 그 아이에게 맡겨보지. 라며 암묵적으로 민서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제 민서는 유나의 식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저택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주방장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박 집사를 위시한 기존의 사용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박서진 여사의 조용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놓고 민서를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올가매려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손님들을 응접실로 불러 담소를 나누다 실수로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 위에 레드 와인을 쏟았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카펫 위로 붉은 와인이 스며드는 순간 응접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민서를 지목했다. 어머, 이민서,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기에 쟁반을 제대로 받치지도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쟁반을 든 것은 다른 하녀였고 민서는 그저 곁에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박 여사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해고를 각오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민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잠시 붉게 물든 카펫을 살피더니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과 탄산수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와인 자국 위에 소금을 듬뿍 뿌려 와인을 흡수하게 한 뒤 탄산수를 적신 깨끗한 천으로 톡톡 두드려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능숙했다. 박 여사와 손님들, 그리고 다른 사용인들이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붉은 얼룩은 마법처럼 서서히 옅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서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행히 바로 조치해서 얼룩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박 여사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듯 했다. 박 여사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민서와 유나의 관계는 조용히 깊어졌다. 민서는 유나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대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시금치는 햇볕을 많이 받고 자라서 단맛이 더 강해요. 이 쌀로 밥을 짓던 할머니는 항상 뜸들이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맑은 채소 수프나 담백한 생선구이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놓인 브로콜리를 보며 유나가 불쑥 물었다. 이건 나무처럼 생겼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온전한 문장이었다. 그 순간 민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변화는 박 여사의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기적이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딸이 오히려 민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본 박서진 여사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이제 민서의 능력이나 태도가 아닌 그녀의 정직성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내 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분명 누군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당장 모든 사용인들의 방을 수색해.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처음부터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출신도 불분명한 하녀. 의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박 집사는 사모님의 신임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는 듯 앞장서서 사용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특히 민서의 방은 먼지 한 톨까지 다 뒤지는 것처럼 집요하게 수색했다. 하지만 귀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용인들은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민서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착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이 자신을 겨냥한 덫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모두가 민서의 방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머릿속으로 어제 박 여사의 동선을 복기하고 있었다. 어제 오후 박 여사는 응접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민서의 뇌리를 스쳤다. 수색이 끝나고 모두가 허탈해하며 거실로 모였을 때 민서는 조용히 응접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곧장 그랜드 피아노로 다가가 건반 뚜껑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몇 개의 건반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솔과 라 건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발견했다. 민서는 그것을 들고 모두가 모여있는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저 박 집사에게 귀걸이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있었습니다. 어제 사모님께서 피아노 옆에 서 계셨는데 그때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깨달았다. 귀걸이는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주인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었다. 박서진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자신의 얄팍한 계획이 모든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서재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민서라는 여자가 단순한 하녀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대담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명석한 두뇌. 그의 마음속에 흥미와 함께 작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반면 박서진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좌절감이 맹렬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어설픈 함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민서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2라운드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다. JY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그는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다. 집은 그에게 안식처라기보다는 잠시 들르는 호텔과도 같았고, 가족은 지켜야 할 의무의 대상이었지만 살가운 교감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 그가 최근 며칠 회사의 중대한 인수 합병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복잡한 계약 조항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손에 들고 있던 그 하녀, 이민서의 차분한 얼굴이었다. 논리와 효율을 신봉하는 그의 눈의 아내의 계략은 너무나 뻔하고 감정적인 비효율적 행위로 보였다. 반면 그 함정 속에서 보여준 이민서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은 그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의식적으로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귀가했다. 박서진 여사는 남편의 이례적인 행동에 잠시 기뻐했지만 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딸 유나와 그 곁에 민서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식탁에는 민서가 준비한 담백한 생선구이와 맑은 뭇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늘 식탁을 가득 채우던 화려한 요리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보았다. 단 한 번도 수저를 들지 않던 딸 아이가 서툴지만 스스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필요한 것만 챙겨주고는 소리 없이 물러나는 민서의 절제된 움직임을. 그 어떤 보고서의 숫자보다도 눈앞의 이 광경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강 회장은 정원을 산책하다가 그곳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는 민서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이것은 신문이 아닌 조용하고 사실에 입각한 질문이었다. 유나를 위해 뭘 해주고 있는 거지? 그는 본론부터 물었다. 민서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아가씨께서 스스로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음식은 그저 작은 계기일 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따뜻한 온기와 조용한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아첨도 과장도 없었다. 마치 숙련된 컨설턴트가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듯 간결하고 명확했다. 강 회장은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남편의 관심이 민서에게 쏠리는 것을 본 박서진 여사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 회장의 서재를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다. 당신은 저 애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아주 교활하고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한 애라고요. 하녀 주제에 분수를 모르고 자꾸 선을 넘잖아요. 그녀는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동원해 민서를 폄훼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친 그녀의 비난은 이성적인 강 회장에게 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민서의 논리적인 태도와 아내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대조하며 아내에 대한 실망감만 키울 뿐이었다.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뿌려졌다. 만약 아내가 고작 하녀 하나를 내쫓기 위해 저토록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일에 있어서는 과연 합리적일까? 그의 뇌리에 아내가 관리하는 집안의 재정, 명품 쇼핑 목록, 그리고 처남이 운영하는 자회사의 미심쩍은 실적 보고서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까지는 아내의 영역이라며 무관심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민서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이제 아내의 모든 것에 대한 거대한 의심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집안의 작은 소동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그날 밤늦게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가장 신이 많은 비서실장에게 비밀스러운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사람을 하나 알아봐줘. 이민서라는 여자야.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하녀인데 과거 행적을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주게. 유나를 돌보는 사람이니 확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지만 사실은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사람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과 처남이 사장으로 있는 JY식품의 재무제표 원본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외부 회계법인이 아닌 자네가 직접 챙겨.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거대한 왕국의 군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감지하고 마침내 칼을 빼들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2번의 실패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박서진 여사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머리로 이민서를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며칠 뒤 그녀는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룸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지저분한 수염, 달아빠진 가죽 재킷을 걸친 남자는 흥신소 업자 오 실장이었다. 박 여사는 교양 있는 상류층의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경멸과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민서의 사진과 현금이 든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세요. 과거, 약점, 스캔들,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내가 저 여자를 짓밟아버릴 수 있을 만한 건수를 찾아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은밀했다. 오 실장은 돈 봉투의 두께를 손으로 가늠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의뢰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사진 속 민서의 평범한 얼굴을 훑어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얼굴을 한 여자들 파보면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이 여자가 2번 다시 사모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박 여사는 비로소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프로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지긋지긋한 하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날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오 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며칠에 걸쳐 민서의 과거 행적을 쫓았다. 주민등록 기록,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하지만 처음 며칠간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이나 평범하고 깨끗했다. 변변한 빚도, 남자 문제도, 그 흔한 전과 기록 하나 없었다. 오 실장은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방향을 바꿔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의 이웃들을 탐문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던 사업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 있던 낡은 건물 앞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결과는 박서진 여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민서, 그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요리계의 혜성처럼 떠오른 천재 셰프 클라라 리였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레스토랑 가오는 문을 열자마자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미슐랭 스타까지 획득한 전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젊음, 재능, 그리고 성공을 모두 거머쥔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유기농 식자재에서 시작된 대규모 식중독 사건. 언론은 연일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레스토랑의 문을 닫은 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오 실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당시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식자재 납품업체 그린필드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진 여사에게 건넬 보고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그린필드는 JBY 그룹의 자회사였으며 당시 그 회사를 운영하며 식자재 관리 감독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인물은 바로 박서진 여사의 친동생 박서준 전무였다. 사건이 터진 직후 JY 그룹은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 통제력을 이용해 자회사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레스토랑 오너인 이민서에게 돌렸다. 그린필드는 얼마 뒤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계속했으며 박서준 전무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 한 천재 셰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대가였다. 며칠 뒤 오 실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박 여사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처음 몇 장을 읽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파산, 사회적 매장, 이보다 더 좋은 공격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 동생 박서준과 JY식품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승리감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변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잘못 건드리면 자신과 친정, 그리고 남편의 그룹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만약 이민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박서진 여사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이민서를 해고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남편 강태준이 의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 유나는 민서가 없으면 다시 입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 섣불리 그녀를 건드렸다가 그녀가 과거의 사건을 입 밖에 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민서를 공격하기 위해 파헤친 과거가 이제는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민서에 대한 증오는 이제 생존에 대한 절박한 공포와 뒤섞여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하녀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는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에서 되살아난 유령이었다. 이민서에게는 한 달에 2번의 휴일이 주어졌다. 박서진 여사의 감시와 저택의 숨막히는 공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휴일이 되자마자 새벽같이 저택을 빠져나와 낡은 시내버스를 타고 허름한 동네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이자 그녀의 오랜 친구인 김선우였다. 3년 전 이민서가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으며 추락할 때 유일하게 그녀의 결백을 믿고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였다. 김선우는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서야, 오랫동안 미안했다. 이제야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 봉투 안에는 3년 전 식중독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그린필드가 언론에 제출했던 식자재 검사 성적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뻔했던 납품 장부와 재고 기록은
의문의 화제로 모두 소실되었는데 그 방화범이 박서준 전무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선우는 이민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집, 강태준 회장의 부인 박서진이 바로 박서준의 친누나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우연이지. 이민서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활자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김선우의 말이 이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박서준은 지금 JY 프레시로 이름을 바꾼 그 회사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돈이 수십억 대에 달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누나인 박서진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어쩌면 네가 그 집에 들어간 건 신이 주신 복수의 기회일지도 몰라. 친구의 말에 이민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유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는 저들을 심판하고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거대한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의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이민서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유나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롭고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사자의 굴 한복판에 들어온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조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서재를 청소할 때면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 조각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과 숫자들을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며 머릿속에 저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박서진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동생 박서준과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민서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준아, 너 요즘 일 처리 똑바로 안 해. 자꾸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 오빠, 강태준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들의 대화에는 단순한 남매의 걱정이 아닌 범죄를 공모한 자들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이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박서진이 동생의 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민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패의 고리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3년 전의 사건을 덮는 수준이 아니었다. 박서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적으로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식자재를 유통시키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박서진은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윤아의 마음의 병, 강태준의 무관심, 그리고 이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모두 이들의 도덕적 부패와 무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 아이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 이름, 회사명,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손안에서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단순한 한여나 잊혀진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가는 정의의 집행자였다. 평온해 보였던 저택의 수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민서의 외로운 싸움에 예상치 못한 동맹군이 나타났다. 강 회장 집안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조리장 조 여사였다. 그녀는 박서진 여사가 안주인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산증인이었다. 화려함과 권력을 앞세워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기존의 사용인들을 하대하는 박 여사의 방식에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던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 여사는 이민서가 보여준 지혜와 강단,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 젊은 하녀가 이 차가운 집의 온기를 가져다 줄 수도, 혹은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다음날 식사 준비를 하던 민서에게 조 여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귀걸이 사건 때 자네가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다 봤어.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이 집은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 회장님이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곳이었지. 그녀의 눈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은 자기 서재에 개인 금고를 두고 있어.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 보관하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는 사모님이 청담동 갤러리에 가는 시간이야. 그 시간엔 서재가 비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저택 안에서 눈과 귀가 되어줄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가장 순수하고 결정적인 단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이제 민서와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일과로 삼게 된 유나의 입에서였다. 몰라보게 밝아진 유나는 민서에게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가 어제 전화로 엄청 화를 냈어요. 자꾸 푸른 외가리가 문제라고 소리쳤어요. 금고가 어쩌고 하면서 아이는 푸른 외가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들리는 대로 흉내 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푸른 외가리. 그것은 비자금의 암호명이거나 유령 회사의 이름 혹은 비밀스러운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나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고리를 민서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한편 강태준 회장의 사무실에는 그가 지시했던 2종류의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하나는 이민서의 신원조회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J.Y. 프레시와 아내의 지출 내역 관련 서류였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셰프 클라라 리, 레스토랑 가온, J.Y. 그룹 자회사의 식자재 파동.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다. 자신의 처남이 한재능 있는 요리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룹이 그 사실을 어떻게 은폐했는지를 알게 된 그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동시에 아내의 지출 내역과 J.Y. 프레시의 재무제표는 온통 붉은 깃발 투성이었다. 실체 없는 컨설팅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의 자문료, 부풀려진 납품 단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지출된 법인카드 내역.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이제 3명의 각기 다른 조사관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서는 친구인 김 기자에게 푸른 외가리라는 단서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고 조 여사의 도움을 받아 박 여사의 서재에 잠입할 기회를 노렸다. 강태준 회장은 처남을 건너뛰고 그룹 감사팀에 J.Y. 프레시에 대한 특별 비밀 감사를 지시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답게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반란군을 색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 여사는 박 여사의 동선을 교란시키거나 CCTV에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서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조용한 연대는 차갑고 단단했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회사의 압박을 동시에 느끼게 된
박서진 여사는 날카로운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히스테릭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그 위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했다. 그녀의 불안은 민서와 조 여사에게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제국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했다. 그날 밤 민서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기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푸른 외가리, 블루 헤론, 회사 아님. 강남에 있는 사설 갤러리 이름. 신진 작가 발굴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상류층 대상 비자금 세탁 창구로 더 유명함. 갤러리 소유주 박서준 전무의 절친.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가 말했던 금고, 조 여사가 알려준 비밀 금고. 그 안에는 아마도 푸른 외가리 갤러리와 관련된 진짜 장부가 들어있을 터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박서진의 서재 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제는 직접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시작한 비밀 감사의 칼날은 박서준 전무의 목을 점점 더 조여왔다. 회계 장부는 엉망이었고 자금의 흐름은 의심스러운 구석투성이었다. 패닉에 빠진 박서준은 누나 박서진에게 달려갔다. 누나,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매형이 작정하고 파고들기 시작했어. 감사팀 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그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궁지에 몰린 박서진은 오히려 독사처럼 더 차갑고 교활해졌다. 그녀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호들갑 떨지 마. 방법이 있어. 더 큰 스캔들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 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이민서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장내는 거야.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기업 스파이라는 덫이었다. 계획은 이러했다. 박서준이 그룹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1급 기밀 문서를 서류 가방에 넣어 저택으로 가져온다. 그는 강 회장과 일부러 서재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눈 뒤 실수로 그 서류 가방을 서재에 두고 나온다. 그 후 박서진은 집사장에게 지시해 그날 저녁 서재 청소는 반드시 이민서 혼자만 하도록 조치한다. 그 사이 박서진의 신복인 보안팀장이 민서의 방에 몰래 들어가 기밀 문서에 복사본 몇 장을 숨겨두고 사용인용 컴퓨터에 민서가 암호화된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것처럼 조작된 로그 기록을 남긴다. 귀걸이 도둑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그룹의 명운이 걸린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 그 죄목이라면 강태준이라도 결코 그녀를 감싸줄 수 없을 터였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서준은 초조한 얼굴로 저택을 방문해 매형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보란듯이 서재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박서진은 집사장을 불러 다른 애들은 대청소 준비시켜 서재는 조용해야 하니 이민서 혼자 들어가서 꼼꼼하게 정리하라고 해. 라고 지시했다. 집사장은 사모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민서의 방으로 들어가 준비된 서류를 그녀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보안팀장은 서버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디지털 증거 조작을 마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이민서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았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쫓고 있는 사냥감이 사실은 그들을 덫으로 유인하고 있는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이민서는 이미 조 여사를 통해 박서진 남매가 무언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평소와 달리 유독 자신에게만 서재 청소가 맡겨졌을 때, 그리고 책상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대외비 폴더를 보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적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이민서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서재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낡은 휴대폰으로 책상 위의 기밀 문서와 벽시계를 함께 촬영해 시간을 증명할 증거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 하찮은 위조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박서진의 서재 안쪽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 그 안에 잠들어 있을 푸른 외가리의 진짜 회계 장부였다. 적들이 만들어준 이 완벽한 연극 무대와 소라는 그녀에게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줄 터였다. 서재 청소를 마치고 나온 이민서는 조리장인 조 여사를 몰래 찾아갔다. 그녀는 조 여사의 손을 잡고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저들이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그때 서간 쪽 주방에서 작은 소란을 일으켜주세요. 타는 냄새가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하는 정도면 됩니다. 보안팀 인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갈 10분, 아니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 여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젊은 여인의 눈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비장한 각오를 읽었다.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이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몇 시간 뒤면 저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들이닥칠 것이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전의 시간이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의 모든 말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 섰고 마지막 외통수를 부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바로 오늘 밤 결정될 터였다. 저택의 밤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고 고요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민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에 정리해둔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박서준의 횡령 방식, 자금의 흐름, 그리고 푸른 외가리 갤러리와의 연관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화살촉처럼 박서진 남매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인 김선우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의 요약본과 함께 만약 내일 아침까지 내게서 연락이 없으면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줘 라는 비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 회장은 서재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감사팀이 중간 보고한 J.Y. 프레시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액수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고 방식은 파렴치했다. 그는 한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다른 한편에는 이민서의 신원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도 꿋꿋하게 버텨온 그녀의 강인함에 말문이 막혔다. 그때 박서진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다. 여보, 제발, 저 때문에 힘든 거 알지만 저 애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뱀 같은 년이에요. 저 애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눈물은 그가 지켜야 할 가족과 그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사이에서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다. 값비싼 나이트크림을 바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신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미 경찰에는 연락을 해두었고
그들은 저택 밖에서 그녀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되면 이민서는 산업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차가운 유치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고작 하녀 따위에게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불안에 찬 자신의 얼굴을 애써 외면했다. 모든 소동이 시작되기 직전 이민서는 마지막으로 유나의 방을 찾았다. 아이는 지난 몇 년 중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창밖의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이민서는 아이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이 순간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위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만든 이 차갑고 비정한 세상에서 벗어나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마침내 박서진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경찰을 안으로 들여 당장 그의 방을 덮쳐. 그리고는 희생자의 가면을 쓴 채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그 하녀, 스파이가 맞았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서진의 명령에 따라 저택의 보안팀과 경찰 2명이 사용인들이 머무는 별차에 복도를 소리 없이 가로질렀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다른 사용인들은 겁에 질린 채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집사장은 고소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이민서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쾅, 쾅, 쾅. 육중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민서 씨,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그 순간 방문 안쪽에서 이민서는 작은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문을 응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의 반대편, 서간의 주방 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귀를 찢을 듯한 화재 경보기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번쩍이는 경광등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두 개의 사건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터지며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렸다.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보안팀은 서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토스터에서 교묘하게 태운 식빵 연기였지만 와 사용인 별채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수색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민서가 계획했던 완벽한 혼돈이었다. 경찰들은 시끄러운 경보음에 짜증을 내며 예의도 없이 민서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들의 뒤로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의 여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은 박서진 여사와 만족감에 찬 집사장이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찰의 수색은 형식적이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집사장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민서의 낡은 옷장으로 다가가 가장 아래 칸에 있던 가방을 꺼내 뒤집었다. 예상대로 그 안에서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떨어져 나왔다. 박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서를 가리켰다. 저것 봐요.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봤죠? 저 여자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훔쳤어요.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젖어 희열에 떨리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민서의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요란한 경보음 속에서 민서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은 경찰이 아닌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 회장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경찰분들이 오셨으니 이 자리에서 진짜 범죄를 수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강 회장의 마지막 양심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서재안의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박서진은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애원했다. 여보, 뭘 망설이는 거예요? 저 년을 당장 끌어내라고 하세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아내의 광기 어린 얼굴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민서의 눈빛을 차례로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화재 경보는 오작동이다. 당장 꺼. 그리고 자네들은 내 서재로 따라오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서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장소는 강 회장의 거대한 서재로 옮겨졌다. 서재에는 강태준 회장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박서진, 그리고 연락을 받고 달려와 사색이 된 박서준 전무가 서 있었다. 어리둥절한 경찰들과 그들 앞에 선 이민서.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었다. 강 회장의 허락에 이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재안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전 자신의 레스토랑 가운을 무너뜨렸던 식중독 사건의 진실, 납품업체였던 그린필드와 박서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박서진 남매는 미친 여자라며 격렬하게 부정했다. 이게 다 저 여자가 꾸며낸 소설이에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박서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순간 민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요? 그녀는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그림을 가리켰다. 증거는 저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안에 있습니다. 푸른 외가리 갤러리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진짜 회계 장부 말입니다. 박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강 회장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금고 비밀번호, 우리 딸아이 생일 맞지, 여보? 박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의 명령에 보안팀장이 그림을 치우고 익숙하게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민서의 말대로 여러 권의 검은색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노련한 경제팀 형사가 장부를 펼쳐들고 몇 장을 넘겨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박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전부 전현이 꾸민 함정이야. 저택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그 순간, 편식하던 딸이 하녀가 준비한 한 그릇 면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 이 서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가문의 위선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코너에 몰린 박서진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동생을 탓하고 민서를 저주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울부짖었다. 한때 저택을 호령하던 안주인의 추악하고 비참한 최후였다. 경찰들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박서진과 넋이 나간 박서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 회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족의 명예의 폐허 속에서 지쳤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민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주인이 하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를 바라보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다. 마침내 폭풍은 지나갔다.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화한 잔혹한 폭풍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박서진과 박서준 남매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제이오 자와이 그룹 오너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은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는 등 빠르고 단호한 조치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뼈를 깎는 쇄신 노력에 흔들리던 여론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저택을 짓누르던 위선적이고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쓸쓸하지만 정직한 스쿠트,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준 회장은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얼마나 허술한 도덕적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비자금의 통로가 되었던 모든 자회사를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실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는 더 이상 숫자와 실적만을 좇는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한 책임의 무게를 깨달은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빚이 있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정식으로 이민서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하녀로 대하지 않았다. 저택의 응접실, 주인과 하녀가 아닌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민서 씨, 아니 이민서 셰프님. 제 아내와 처남, 그리고 저희 JY그룹이 셰프님께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이나 꾸밈도 없었다. 한 남자의, 한 기업의 총수의 진심 어린 참회였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셰프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되찾는 일에 제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레스토랑의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강남의 가장 좋은 상권에 위치한 멋진 건물, 파격적인 조건의 임대 계약서, 그리고 JY그룹의 전폭적인 투자 약속. 원하신다면 가온이라는 이름을 되찾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간섭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오롯이 셰프님, 당신의 레스토랑이 될 겁니다. 제가 셰프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명예, 꿈, 그리고 자존심을 되찾아 주려는 그의 간절한 속죄였다. 이민서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또 다른 증오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새로운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수락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요리가 더 이상 상처와 복수의 도구가 아닌 위로와 치유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 레스토랑이 화려한 미식가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기를 꿈꿨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새로운 레스토랑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곳의 이름은 가온이 아닌 옹이 메렌지암이었다. 따뜻함을 전하는 기술,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기교보다는 정성을 담겠다는 셰프 이민서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레스토랑의 개업일. 그곳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끈질긴 취재로 진실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운 김선우 기자. 이제는 저택을 나와 레스토랑의 든든한 지배인이 된 조 여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첫 손님으로 초대된 강태준 회장과 그의 딸 유나였다. 교복을 입은 유나는 몇 달 전에 그늘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농담도 하고 환하게 웃을 줄도 아는 평범한 17 소녀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다. 셰프복을 입은 이민선은 그들 앞에 특별한 요리를 내놓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잔치국수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최고급 한우로 우려낸 맑고 깊은 육수, 수십 번의 실험 끝에 완성한 가장 이상적인 식감의 면, 그리고 정갈하게 올라간 형형색색의 고명.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최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실력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요리였다. 유나와 강 회장은 말없이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이민선은 자신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